네, 2024년 한 해를 좀 돌아볼 때 네. 지금 이제 25년 경제를 좀 계획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참 가슴 아픈 어떤 약한 고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물론 한국 경제의 허리인데 가장 약한 고리, 그걸 좀 꼽아보면 이제 2,700만 취업자로 봤을 때 약한 고리가 뭐 소위 자영업자, 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약 한 650만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뭐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자영업자부터 잠깐 코멘트를 좀 해본다면 일단 제가 먼저 여쭙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이 창업과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책 연구를 해오신 분으로서 뭐 근래 한 5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아오면서 지금 어떻다라고 혹시 체감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김광석 교수가 보고서를 썼던 때가 2012년인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자영업이.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6~7% 정도나 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 네. 특히 이제 가계 부채로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게 한국을 넘었나 했더니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자영업 위기가 더 심각해졌고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자영업의 그 위기는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촌 이렇게 쭉 걸어봤는데 서촌은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핫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서촌에도 폐업 이렇게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 문구와 폐업 뭐 이런 문구를 같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가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구도심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제 과천에 삽니다만 과천에도 아파트 상가에는 뭐 오래된 이제 아파트 상가에는 그런 빈 가게들이 많고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오프라인 이 가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진국은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 가능하면 1차 직장, 네. 1차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소위 그게 이제 취업 가능성이고 어떤 직업에서의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직업 훈련. 근데 직업이라는 게 그 지식이라는 게 반감기가 계속 짧아지고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재훈련을 하고 다시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계속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그다음에 한번 그러면 1차 직장에서 물러났어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그거를 이제 역동적인 그런 그 노동 시장이죠. 네. 그 노동 시장이 그냥 한번 1차 시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이렇게 자영업으로 다 밀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다시 직업 훈련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직업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1차 직장에서 1차 노동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그런 직업 훈련을 통해서 좀 뒷받침되고 1차 노동시장에서 물러났어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차별화되어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창업을 이제 준비된 창업,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형 창업, 준비된 창업,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창업을 했어도 소위 말하면 이제 생존율, 창업 후의 생존 그 가능성과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같아요. 어쩌면 지금 더군다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혹은 어쨌든 이 임금 근로자의 형태로 다시 이 취업자로 머물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는 창업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라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거 창업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예. 그 24개월 동안의 직업 훈련을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받는 거예요. 네. 맥시멈으로 24개월 동안에 맥시멈으로 그 실업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직업 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하는 거죠. 네. 취업 가능성을 높여서 그렇죠. 그걸 이제 employability라고 하는 거죠. 취업 가능성. 네. 이게 충분한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지 다시 1차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모두 기업에 부담하라 그러면 이제 기업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보험 시스템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개월 그 정도 되나요? 이제 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나라 실업 수당이 맥시멈으로 제 기억은 한 10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서구 선진국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으로 24개월까지 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렉서블하지만 아주 시큐리티가 있는 그건 이제 플렉 시큐리티 유연 안전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제 근로자를 뽑고 이제 해고도 뭐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연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큐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는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다라는 게 충분한 실업 급여 24개월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1차 시장에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무슨 자격증을 따고 재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다시 1차 노동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게 노동 시장 대책이면서도 직업 훈련 대책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수지에 너무 많은 물이 밀려오면 저수지가 물이 넘쳐버리잖아요. 뚝이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라는 그 시장에 저수지에 이제 물이 막 넘치는 거죠. 네. 너무 자영업 쪽으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제 그러면 그 이 저수지에 밀려오는 소위 말하면 1차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이 자영업이라는 저수지로 넘어오지 않고 다시 1차 노동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시장에서 재교육을 시켜주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한번 1차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밀려오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는 네. 예?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장치라고 하죠. 좋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구조거든요. 예. 우리 그런데- 김광석 교수가 다산다사형이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예. 다산다사형.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소위 고령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에서 물이 넘치면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창업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창업하는 거예요. 많이 창업하는데 많이 폐업하는 거고 23년까지는 98만 폐업인데 제 생각에는 24년에는 더 많이 창업하고 더 많이 폐업하니까 뭐 100만 폐업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려운 통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악순환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한 고민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 역대 한 40년 동안의 이 중소벤처 정책들, 창업 정책들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이 책에 그 첫 문장이 있어요. 그 첫 문장이 아무리 좋은 목표라고 해도 나쁜 수단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명문장인데요. 이게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밀턴 프리드만의 문장이잖아요. 네.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 밀턴 프리드만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고 1980년에 선택의 자유라는 이제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아까 우리 김광석 교수가 소개한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고 해도 나쁜 수단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인데 취지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목표로 정책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이익 집단이 그 정책 목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익 집단이겠죠. 그런 이익 집단이 이제 로비를 하게 되고 어떤 그런 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걸 이제 규제 포획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당초 취지라든지 목표와 왜곡된 그런 나쁜 수단에 의해서 초기에 그 취지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가능하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는 좀 줄여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문장이고 제 책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규제하고 인하가는 이제 그런 수단보다는 시장에 좀 맡기고 옆에서 조력하고 후원하고 그런 정부의 역할로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문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여기 책 내용을 보면 정말 뭐 40년 전이니까 전두환 정부 네. 시절부터도 뭐 그때도 무슨 창업 정책이 필요했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들 만큼 네. 했는데 그때도 네. 창업 정책이 있었네요. 네, 1982년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벌써 42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잘 생각도 안 나실 텐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그 당시에도 고민이 우리 경제 읽어주고 있는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가 가끔 얘기하지만 1980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최초로. 예, 그걸 기억하시네요. 예, 제 2차 오일 쇼크와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성장률은 마이너스고 이제 20여 년 동안에 고성장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만큼 경제가 또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집권했던 이제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따져 보니까 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나름대로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격차, 그리고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과의 이제 큰 격차.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중 구조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1980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물론 이제 그 80년 헌법 개정이라는 게 좁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스타트업 창업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업 촉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게 19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 창업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최초의 창업 정책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1986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1980년대 얘기지만 기존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중소기업 이런 창업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을 하셨던 이제 김재익 수석의 그런 이제 소신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대 정부의 네. 그 중소벤처기업 정책, 창업 정책 뭐 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꼬집고 싶고, 또 어떤 정책이 잘못됐었고 어떤 정책이 좋았었는지 좀 평가도 해보고 싶고요. 그러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냥 현 정부 잘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예. 우리 김광석 교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제 경제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 네네. 제 정치적인 비판을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아닙니다. 부분에만 집중해 보면 이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키워드를 이제 역동 경제라고 뽑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역동 경제라고 뽑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역동적인 경제를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인프라라든지 그 패러다임을 그런 쪽으로 좀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쪽에 뒷받침해주는 경제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죠.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지표들도 있고 뭐 나쁜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원래 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내세웠던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물가가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동 경제라는 그 방향성을 선정한 것도 저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수단을 강구할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목표예요. 네. 그러면 그 좋은 목표를 설정했다면 좋은 수단들을 또 맞습니다.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놓을까를 네. 더 제대로 고민하고 그걸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는 분명 창업 정책, 그죠? R&D 정책, 네.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산업 정책.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남은 24년 하반기, 25년, 26년 동안에라도 역동성을 정말 불어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 그런 수단들을 더 많이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좀 잠잠해지고 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고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경제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곧 역동적인 경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늘 처음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좁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경제가 이제 어렵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경제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를 좀 쉽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제 좋은 미디어가 있어서 다행이고 저도 경제를 전공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경제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해주는 이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이 김광석 TV를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고기 던져주기의 저자 저도 이 책 여러분 함께 읽어봐 주시고 우리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책 또 이 영상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